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화 Catch Me If You Can을 보시면 남자 주인공이 각기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불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할 거 없이 모든 걸 위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은 그 정확한 신분을 알지 못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영화가 현실이 된다면, 심지어 경찰이 파악해야 할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면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1991년 7월 10일 미국 아칸소주 엘도라도에 위치한 화이트홀 모텔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방 안에서는 총에 맞아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죠. 그날 총소리를 들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에서 뛰쳐나오는 남성 한 명도 명확히 목격되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는 머지않아 체포됩니다. 우선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셰릴 앤 위크, 그리고 체포된 남자는 피해자의 헤어진 남자친구였던 제임스 맥알핀이었습니다. 셰릴은 제임스와 교제를 했을 당시 빈번하게 데이트 폭력에 시달렸는데 한 달 전인 6월 참다 못한 셰릴이 이별을 통보하게 되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친구 앤드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임스가 계속 그녀의 주변을 맴돌면서 협박과 전화를 했고 셰릴은 그렇게 한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인 7월 10일 제임스가 너한테 줄 돈이 있다면서 이렇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모텔에 셰리를 불러냈죠. 그날 밤 제임스 모텔방에 방문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도 역시 투숙객이었는데 제임스에게 그 전에 빌려줬던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마침 그때 들렸던 겁니다.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면서 그를 맞이한 건 셰릴이었죠. 그녀의 안색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물건 좀 돌려받으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저 말고 제임스랑 얘기하세요 하면서 그 길로 황급히 모텔방을 빠져나가려고 했죠. 셰릴이 주차장까지 나갔지만 금세 제임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함을 치르면서 셰릴의 옷을 잡아당기더니 다시 방으로 질질 끌고 들어갔죠. 이 투숙객 남성은 두 사람이 크게 싸우는 상황을 파악했고 일단 본인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두 사람의 말다툼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듯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펑 하는 총소리가 들렸고 이 소리에 모텔에 있던 모든 투숙객들이 하나둘 방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임스도 밖으로 나오더니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이때 목격되죠. 차에 올라타서 빠르게 운전했지만 결국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제임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셰릴을 폭행한 건 맞지만 총을 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셰릴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을 살인 용의자로 몰기 위해서 자살을 했다는 주장인데요. 듣는 저희도 그렇고 경찰도 이 말을 쉽사리 믿을 수 없었겠죠. 한편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셰릴의 시신과 그녀의 소지품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비롯해서 여러 카드가 발견됐죠. 우선 유족에게 연락을 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셰릴의 신원을 줘야 하던 경찰이 당황합니다. 소지품에 이름이 각기 다른 총 3개의 신분증이 있었던 겁니다. 살펴보면 하나는 셰릴 앤 위크, 다른 건 샤논 윌리, 또 다른 건 켈리 리카. 신분증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죠. 지인 거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일단 첫 번째 신분증, 그 셰릴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 여성, 당신의 가족 중 셰릴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녀가 말하길 무슨 소리예요? 제가 셰릴이에요. 경찰은 뭔가 착오인가 싶어서 재차 확인했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진짜 쉐릴은 죽은 여성에 대해 본 적도 없고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요. 다만 과거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추정컨대 사망한 여성은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쉐릴의 신분증을 획득했고 거기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서 그녀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전 남자친구인 제임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핵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임스가 쉐릴의 신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 행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이야기라곤 이 쉐릴이, 그러니까 가짜 쉐릴이 플로리다 출신이고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것뿐이었죠. 그 외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기록을 살펴보니 가짜 쉐릴은 이 이름으로 꽤나 여러 번 체포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이었던 12월에 텍사스 댈러스란 도시에서 매춘 혐의로 체포, 바로 한 달 후인 1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체포, 그리고 다시 몇 주 후에 텍사스 한 모텔에서 공공음란죄로 체포되었고요. 마지막인 2달 전에 아예 이땐 혐의가 달라지긴 하는데 부도 수표를 발행한 혐의였죠. 이때 사용한 이름 모두 쉐릴 앤 위크였습니다. 제임스는 그녀가 댈러스에서 스트리퍼 일을 할 당시 만난 것으로 추정되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다음으로 쉐릴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던 친구 안드리아. 그녀에 따르면 쉐릴은 본인이 한때 스트리퍼였고 또 2명의 아이가 있는 미혼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친아빠가 키워주고 있는데 그 남자가 또 마피아 조직원이라서 내가 생활비를 다 벌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줘야 한다라는 사정을 말한 적이 있죠. 근데 또 다른 지인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 가짜 쉐릴이 자신이 사실 동부에서 벌어진 한 은행 강도 사건에 연루돼서 추적당하고 있다는 스토리.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신이 댈러스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쉼터에 있는 동안 누군가 아이를 데려가 버렸고 자신은 가짜 신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죠. 이 부분을 경찰이 추적했지만 해당 쉼터 기록이 파기가 돼버린 상태여서 사실 확인은 힘들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진짜일까요? 주변인들은 이 가짜 쉐릴이 평소에 웬만해서 먼저 말을 걸지 않을 만큼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말합니다. 혹시 자신의 가짜 신분이 들킬까봐 일부러 말을 아꼈던 건 아닐까요? 다시 제임스로 돌아와서 그는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당당했습니다. 경찰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을 거다 라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런 거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재판에서 2급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받고 15년 징역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엘도라도에서 벌어진 모텔 살인 사건은 이 피해자의 신분이 미궁으로 빠진 채 어쨌든 마무리됩니다. 근데 어딘가 찜찜하죠. 시간이 지나 2016년 사건이 발생하고도 무려 25년이 흐른 시점이었죠. 사실상 이젠 그 누구도 이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15년간의 수감을 다 마치고도 폭력 혐의로 재수감 중이던 제임스가 한 언론사에 새로운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나로 4천만 원 정도를 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실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다. 그거에 대한 증거 몇 가지를 흘리게 되는데요. 먼저 사망한 그녀는 16살의 또 다른 가명 헬렌 스테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자친구로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포주였죠.
그리고 그녀에게 매춘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선 헬렌은 성인이 되어서도 매춘을 이어나갔는데, 그러던 중 당시 미국에서 포주가 매춘부들을 멕시코로 팔아넘기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헬렌은 포주에게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때 이후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다는 제임스의 주장. 근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제임스의 지난 행적을 토대로 그의 말엔 신뢰도가 없다고 판단했고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녀의 정체는 미궁에 빠져 있죠. 그런데 그나마 진전은 있습니다. 바로 DNA 추적이었는데요. 90년대 초반에는 물론 기술이 부족했지만 이젠 사실 유전자 정보로 신원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고, 하다못해 어릴 때 헤어진 가족을 찾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담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예 셀프 키트가 있어서 자신의 유전자 샘플을 보내면 그걸 분석해서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의 친척들을 찾아주는 사이트도 성행하고 있을 정도죠. 지난 2019년 모두가 잊고 있던 가짜 쉐릴의 살인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그녀의 유전자를 GD 매치라는 회사에 의뢰합니다. 이 회사가 앞서 얘기했던 DNA로 이 친인척을 찾아주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결과는 미국 엘라바마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쉐릴과 유전자 일부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틸포드. 정보상으로는 두 사람이 약 6촌 정도 되는 관계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뭔가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크리스티나를 찾아갔고 쉐릴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티나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어딘가 우리 가족들과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라는 모호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DNA로 친인척 가족들을 찾는 건 한 가지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DNA를 이 기업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나마 크리스티나는 1년 전쯤에 호기심에 자신의 유전자 샘플을 보냈고 그 결과 죽은 피해 여성과 매칭이 되었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 엄청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수사관들은 워낙 30년간 풀지 못했던 숙제였기 때문에 감격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사건은 엘도라도 제인도 사건이라고 칭해집니다. 엘도라도는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 이름이고 제인도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홍길동처럼 무명의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겠죠. 같은 의미로 남성의 경우에는 존도라고 불립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나이는 적게는 20살에서 많게는 30살로 추정이 되는데 제임스에 따르면 그녀는 매춘부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신분을 자신에게 투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쩌면 그 여정이 죽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죽은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